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신호를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 에서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되기까지라는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이 또한 이 책의 장점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와서 그걸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걸 차단하고 어떻게 몰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사례를 들어서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요즘에 차단하고 있는 것은 나이와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48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언젠가부터 아예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해서는 요즘에 이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회사원이니까 직장인으로서 주중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 내가 주말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차단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되기까지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하버드 교수의 비밀입니다. 1972년 12월 어느 수요일 오후 맨하튼의 중심가에 위치한 건물 20층에서 솔 휴록은 러시아 오케스트라의 미국 최초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 방위연맹 무장단체는 러시아와의 어떠한 문화 교류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휴록을 향해 공연을 금지할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다. 그러자 금지하라는 공연에 더 많은 관중이 몰려들었고 휴록은 빌딩을 가득 채울 만큼 돈을 쓸어담기 시작했다. 사업가 휴록은 공연을 멈추지 않았다. 휴록은 갈수록 대범해져서 미국 땅에서 돈 주고도 볼 수 없었던 러시아 예술가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다. 미국 한 복판에서 과연 유대인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휴록의 판단대로 매번 특별한 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긴장 관계는 더 많은 돈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다. 휴록의 빌딩에 잘 차려입은 20대 청년 2명이 휴록의 연주회에 관심을 보이며 들어왔다. 그들의 서류 가방은 무언가 수상했지만 청년들의 수려한 인상에 직원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죽일 폭탄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나서 그들의 가방에 무언가가 들어있음을 눈치채기도 전에 두 가방에서 갑자기 슉 하는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폭탄은 강력한 소위탄이었다. 보라색 불꽃과 함께 눈앞의 모든 타자기들이 순식간에 녹았고 더 강한 열기가 20층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휴록을 죽일 속셈이었다. 그러나 휴록은 다행히 소방관에게 구출되어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27세의 아이리스 콘즈라는 여직원이 사망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여직원은 유대인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범죄에 대한 비난이 강력하게 쏟아졌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폭탄 테러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한 번 자존심을 구긴 미국 경찰들은 그제서야 모든 수사망을 총동원해서 JDL 일당들을 검거하고 콘즈 살해 혐의로 재판대에 올렸다. 공소가 제기되던 날 범죄자들 중에 한 명이 한 변호인을 지목했다. 그가 지목한 변호인은 그랜드 태튼 국립공원에서 한가하게 야영을 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공원 관리인이 그를 찾아내 엘리퍼트라는 남자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일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산세에 둘러싸여 있던 그는 갑자기 엘리펀트라는 이름을 듣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엘리펀트는 보로파크에서 바로 2집 건너 살던 자신의 이웃이었다. 그가 뉴욕에 있던 엘리펀트에게 연락을 취하자 엘리펀트는 대뜸 50번가에 살던 쉘던 세이게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물론이지.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지? 변호인은 옛 추억을 회상하며 대꾸했다. 세이겔이 지금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어. 검찰에서 솔 휴록 사무실에서 터진 폭탄을 만든 사람이 세이겔이라고 지목한 상태야. 세이겔은 큰 공경에 처했고 잔뜩 겁에 질려 있어. 이대로라면 세이겔은 사형집행을 받게 될 걸세. 변호사가 바로 필요해. 자네가 변호해 줄 거지? 엘렌더 쇼비츠는 전화기에서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과 학창시절을 보냈던 친구가 지금 1급 살인죄라고? 이들의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했던 발견들을 잠시 다시 정리해보자.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건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건 나 혼자 잘해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로즈솔의 손가락으로 나를 지목해 주었고 사회가 때에 맞게 나의 재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회가 나를 향해 있지 않을 때다. 그때부터 주변의 환경이 만드는 거대한 신호들은 나를 파괴시키는 신호가 된다. 누구도 이 신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그 신호에 뇌세포 단위로 반응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상당 부분 타인에게서 온다. 사람들이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호에 맞춰서 나는 평범해진다.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더 못해질 것이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본능적으로 노력한다. 그것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움직인다. 우리는 그 신호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다. 그리고 차단된 공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해 뛰어들 때 반짝이는 최고의 순간들을 같이 목격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지금 형광펜으로 3개를 칠해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고 그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근데 이제 그 신호를 잠재의식 속에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했던 걸 의식적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발견들에 대해 한번 테스트해보자. 나는 이를 위해 3단계로 나누어 검증할 것이다. 첫 번째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학생을 데려와 차단된 공간에서 최고의 신호를 건넬 것이다. 과연 그 학생은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한 대로 바뀔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심리학자들이 대규모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신호의 힘은 얼마나 강력할까? 마지막으로 3번째에서 우리는 학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있는 신호들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엿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간격 효과를 포함해서 한 분야에 대한 가장 깊은 이해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생각이다.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1급 살인자 집단을 먼저 논의한 것은 좋은 선택이다. 방금 1급 살인자로 지목된 그 남자가 지목한 변호사 더 쇼비츠는 그의 모든 시절을 쏙 빼닮은 중마 고우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1급 살인자로 지목된 사람과 이 변호사가 아주 절친이었대요. 하버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전임 교수라는 기록을 세운 더쇼비츠는 1급 살인자 친구의 요청을 당연히 거절했다. 올해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스케줄 때문에 케임브리지에서 뉴욕까지 자주 오갈 수 없어 상황상 자신이 변호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대신 더쇼비츠는 그의 오래된 친구로서 자신을 대신할 뉴욕에 쓸만한 변호사를 찾아주겠으며 헌법의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세이겔의 자문 변호사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닌가? 일단 그 친구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이겔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 세이겔 또 거절했네요.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을 했는데 그걸 또 거절했어요. 세이겔은 더쇼비츠만 지목했다. 다른 변호사는 믿지 못한다고 했다. 보로파크의 학교를 다닐 때 공유된 서로 간의 그 모든 것들이 세이겔과 더쇼비츠가 따지고 보면 같은 놈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1급 살인자와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같은 놈들이라고? 하버드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로 조명받던 그때 갑자기 발목을 잡고 늘어진 옛 친구로 인해 모든 과거가 밝혀지려고 하고 있었다. 세이겔의 등장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협박과 물리적인 폭력에 노출된 이 하버드 대학 교수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검증해 보려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서문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변화는 칭찬에서 시작되었다. 세이겔과 더쇼비츠는 보로파크의 유대인들이 세운 학교를 함께 다녔는데 그곳엔 그들의 아버지 세대부터 가르쳐온 선생님도 몇 분 있었다. 학교에서 그들은 훗날 스스로 인정하는 대로 공통점이 많았다. 둘 다 성적이 나쁘고 교실 뒷자리에서 수업 시간 내내 졸았다. 더쇼비츠는 수학과 맞춤법에서 C와 D를 맞았고 품행과 근면도에서는 F나 심지어 F-를 맞았던 괴로운 기억도 있었다. 더쇼비츠의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교장실에 불려갔고 그 횟수가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더쇼비츠의 어머니가 학교에서 일을 하는지 같은 반 친구가 묻기도 했다. 더쇼비츠는 수업 시간을 항상 지루해했고 집중력 주기는 1분을 넘기질 못했다. 당시 그를 맡은 교사는 집중력 주기나 활동 과다 상태 같이 복잡한 단어를 쓰지 않고 그가 처한 공경을 보다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교사는 그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을 살덩어리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는데 신체적으로 엉덩이 살이 없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배울 수 없다는 뜻이다. 보로파크에서의 더쇼비츠는 무슨 분야든 중간에 가까웠다. 대신 주먹 기술은 죽여줬는데 새로 전학 온 학생을 때려눕히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학교 성적과 품행은 공식적으로 바닥을 달렸으므로 그는 부모님들에게 불량 학생으로 피해야 될 대상이 되었고 나쁜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한 이웃들은 그의 집안 출입을 금지했다.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인 변호사가 그 학교 다닐 학창 시절 때의 얘기를 쓴 부분이에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아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런 성격의 이제 아이였던 거죠. 그리고 더쇼비츠는 테러리스트의 기질이 있었다. 더쇼비츠는 심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에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 번은 고등학교 수업 중에 건방지다고 쫓겨나자 더쇼비츠는 자신의 가죽 재킷과 모자 그리고 바지까지 입혀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것을 들고 학교 옥상에 올라갔다. 옥상에서 더쇼비츠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빼닮은 모형을 떨어뜨리려 하자 그의 친구는 아래층 교실로 내려가서 더쇼비츠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교사가 창가로 달려오자 더쇼비츠는 자신을 닮은 모형을 옥상에서 떨어뜨렸다. 열등생이라고 꾸짖었던 학생이 자살하는 순간이었다. 더쇼비츠가 뛰어내렸어요. 결국 투신했군요. 라고 비명이 들리는 가운데 모형은 죄책감과 겁에 질린 교사의 눈앞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새하얗게 질린 교사의 눈앞에는
산산조각이 난 인형과 재미난 표정으로 웃는 더 슈비츠가 있었다. 죽음을 장난으로 부를 만큼 고등학생 더 슈비츠 기질은 어두운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세이겔도 테러를 할 만한 기질이 추적되었다. 한 번은 세이겔이 학교 전체 음향 시스템에 개인 마이크를 연결해서 학교 전체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담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격분하게 됐다. 학생들도 격분했다고? 세이겔은 모두가 싫어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럴 만한 것이 그의 어머니가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17살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겨우 1년 반 이후에 새로운 여자와 재혼을 했는데 새어머니는 세이겔이 미성숙하고 책임의식도 없으며 스스로 자립하지도 못할 놈이라고 늘 비난했다. 세이겔은 고개를 숙였고 친구가 별로 없이 항상 혼자서 음산하게 다녔다. 세이겔은 주변 사람들을 뭔지 모르게 불편하게 만들었다. 세이겔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도심에 있는 사립대학에 들어갔지만 산전수전을 겪으며 뉴욕 시립전문대학과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시립대학으로 계속 대학을 옮겨 다녀야 했다. 그것은 더 슈비츠도 마찬가지였다. 더 슈비츠는 형편없는 성적으로 유대교 교구의 한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다. 성적표는 F학점이 두드러졌다. 80세가 넘은 더 슈비츠는 아직도 그때의 통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수학 60점으로 F학점, 물리도 60점으로 F학점, 역사는 65점, 히브리어도 65점, 그리고 유일하게 영어만 간신히 80점을 기록했다. 교사들은 공식적으로 더 슈비츠가 대학에 발을 들이는 것을 반대했다. 교사는 더 슈비츠를 불러서 너는 과거에도 열등생이었고 현재도 열등생이며 앞으로도 늘 열등생일 것이라고 타일렀다. 상담실에는 학생 더 슈비츠가 대학 진학 대신에 기술자가 되어보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게 평범한 학교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하버드 최연소 전임 교수를 맡은 한 남자의 성적표다. 이 학생을 어떻게 바꿀까? 방법은 쉽다. 그를 차단된 공간으로 불러보자. 그리고 새로운 신호를 만나게 해보자. 단 몇 달 만에 나는 C와 D 등급의 고등학생에서 A뿔을 받는 예일대 학생이 되어 있었다. 나는 아주 짧지만 강한 신호를 만났다. 미국의 메이플 레이크 캠프에서 더 슈비츠는 처음으로 신호를 새롭게 받게 된다. 더 슈비츠가 미국의 메이플 레이크라는 캠프에 갔어요. 캠프는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캠프와 빼닮았고 캠프라는 것만 빼면 똑같은 고등학교 공간이었다. 더 슈비츠는 항상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왔는데 그의 전기, 증언대의 서다에는 자신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지만 한 번도 내가 똑똑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성적표에 기록된 내 점수가 나는 공부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을 것이라 말해줬기 때문이다. 중학생 때 한 선생님이 나를 똑똑하다고 이야기해 준 적은 있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도 가르쳤기 때문에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나는 내 학업적 가능성을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이 인정해 주길 바랬다. 더 슈비츠의 오랜 바람은 이루어졌다. 캠프에는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는데 더 슈비츠가 대학도 못 들어갈 성적표를 가진 학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공간에서 더 슈비츠는 처음으로 유대인 팀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명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난이도의 리더십과 창의성을 요하는 작업들을 캠프에서 마무리한 이후 20년 끝에 더 슈비츠의 어깨에 누군가가 조용히 팔을 감싸 안았다. 너는 정말 지적인 학생이구나. 더 슈비츠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잘 외웠을 뿐이에요.
네가 방금 보여준 것은 암기 이상의 지적 활동이었어. 지금 누가 더쇼비치 어깨에 손을 얹었는가? 그는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위대한 유대인 학자 어빙 그린버그다. 다음 놀라운 기록을 읽어보라. 나의 수치스러운 고등학교 점수에도 불구하고 그린버그는 내게 대학 입학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 대신에 공장으로 들어가길 원했지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의미 있는 손을 얹었다. 더슈비츠는 더는 자신이 가진 내면의 힘에 대한 신호에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하버드 학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인정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그러나 그 와중에 더쇼비츠의 교실 뒷자리는 결국 교장이 치웠다. 교장은 더쇼비츠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을 정식으로 거부했다. 잠깐 더쇼비츠는 교장이 치운 자신의 책상보다 무언가가 더 의미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자신의 힘을 의심한 것은 더쇼비츠 자신이었다. 더쇼비츠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나는 온 힘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작은 고등학교에서 50명 중에 꼴등을 달리던 내 성적표가 2천여 명이 속한 대학에서 1등을 달렸고 미국에서 170명만 선택받을 수 있는 예일대학 로스쿨에서도 1등이 되었다. 반면 세이길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긍정적인 신호의 기회가 없었다. 세이길은 모두의 기대대로 빈민가를 전전하며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대로 갈수록 고개를 더 깊게 숙였고 그냥 곁에만 있어도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세이길은 1969년 테러리스트 조직인 JDL에 가입한 후 테러 단체의 지휘 본부이면서 사교 클럽 역할도 했던 보로파크의 본부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전자제품을 잘 만져서 탄약 관리하는 곳에 소속되었고 세이길이 능숙하게 모든 종류의 폭탄을 만들어낼 줄 알자 그는 테러리스트 사이에서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테러리스트의 신호가 흘러들어갔다.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영웅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세이길은 선망하는 추종자들 중에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도 있었다. 세이길은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토바 게슬러라는 이 아가씨는 집안 전체가 JDL의 용감한 투사들이었고 곧 세이길은 캐슬러와 사랑에 빠졌다. 당연하겠지만 세이길은 그 뒤로 완전한 테러리스트가 되었다.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두 명의 아이가 각기 다른 신호를 만났다. 하나는 JDL에서 자신을 파괴하는 신호였고 하나는 전혀 새로운 신호였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똑똑하다 말해주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할 수 있다는 신호였다. 오늘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단과 긍정적인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사례 위주들로 되어 있어서 네, 여러분 오늘 화요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